콩쥐, 팥쥐. 옛날 콩쥐라는 착한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콩쥐의 어머니는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콩쥐의 아버지는 새 엄마를 집으로 들이게 되었죠. 새 엄마에게는 팥쥐라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팥쥐도 새 엄마를 따라 콩쥐네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새 엄마는 콩쥐에게 구박을 하며 매일매일 힘든 일을 시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새 엄마는 콩쥐에게 후질근한 나무 호미를 주고 팥쥐에게는 번쩍번쩍한 쇠 호미를 주며 넓은 밭을 내라고 했어요. 아우, 힘들어. 드디어 끝났네. 튼튼한 쇠 호미로 밭을 매던 팥쥐는 일찌감치 밭 매기를 끝낼 수 있었죠. 한편 콩쥐는 나무로 된 호미가 부러져 혼자 울고 있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검은 소 한 마리가 내려왔어요. 검은 소는 콩쥐에게 쇠 호미를 전해주고는 콩쥐 대신 밭을 매주었죠. 검은 소 덕분에 새 엄마에게 구박받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콩쥐의 외갓집에 큰 잔치가 열렸어요. 콩쥐는 새엄마에게 잔치에 가고 싶다고 말했지만 새엄마는 콩쥐에게 말했어요. 콩쥐 너 잔치에 오고 싶거든. 밑 빠진 독에 물 채워놓고 와라. 그리고 곡식도 찢고 배도 짜거라. 그렇게 새엄마는 팥쥐만 데리고 외갓집으로 향했어요. 혼자 남은 콩쥐는 어쩔 줄 몰라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두꺼비가 나타났어요. 두꺼비는 독의 구멍을 막아주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번엔 새들이 날아와 곡식을 찧어주었죠. 그리곤 선녀가 내려와 배를 대신 짜주고 콩쥐에게 잔치에 입고 갈 비단옷과 신발을 주었어요. 그렇게 콩쥐는 모든 일을 끝내고 외갓집으로 향했어요. 그러다 잠시 냇가에서 손을 씻기로 했죠. 그런데 뒤편에서 원님의 행차 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란 콩쥐는 급히 냇가를 건너다가 그만 신발 한 짝을 빠뜨리고 말았어요. 원님은 물에 떠가는 신발을 발견하곤 신발을 건져 올려 부하들에게 주인을 찾으라고 명하였죠. 부하들은 신발 주인을 찾기 위해 돌아다니다가 콩쥐의 외갓집으로 들어와 신발 주인이 있는지를 물었어요. 그러자 잔치에 참석한 한 손님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콩쥐를 가리키며 콩쥐의 신발이라고 알려주었죠. 부하들은 매우 기뻐하며 콩쥐를 데리고 원님에게 돌아갔어요. 원님은 콩쥐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버렸죠. 그리곤 곧장 콩쥐에게 청혼을 했어요. 며칠 후 마을에서 원님과 콩쥐의 성대한 혼례식이 열렸어요. 한편 팥쥐는 이 사실을 듣고 질투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원님이 집을 비운 사이에 콩쥐의 집으로 찾아갔죠. 그리고는 콩쥐를 연못으로 떠밀어 물속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팥쥐는 방으로 들어가서 콩쥐의 옷을 입고 콩쥐인 척을 하기 시작했죠. 저녁이 되자 원님은 집으로 돌아왔고 그는 콩쥐의 얼굴이 너무나 달라져 있는 것에 놀랐지만 팥쥐의 거짓말에 깜빡 속아 넘어갔어요. 그렇게 원님은 콩쥐가 죽은 줄도 모르고 팥쥐와 함께 지내며 시간은 흘러갔어요. 어느 날 원님은 연못에서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꽃을 꺾어 방에다가 잘 꽂아두었죠. 그러자 꽃에서 손이 나오더니 팥쥐의 머리를 잡아당기며 괴롭혔고 팥쥐는 화가 나서 그 꽃을 아궁이에 던져버렸어요. 얼마 후 이웃집 할멈이 불씨를 얻으러 원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아궁이에 웬 구슬이 있었죠. 할멈은 구슬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어요. 그러자 갑자기 구슬이 콩쥐로 변하는 것이었어요. 콩쥐는 할멈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원님에게 찾아갔어요. 서방님과 함께 있는 이는 제가 아니라 팥쥐여요. 팥쥐는 저를 죽이고 저의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제 시신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십시오. 원님은 그제서야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팥쥐와 새 엄마에게 큰 벌을 내렸답니다. 원님은 눈물을 흘리며 콩쥐의 시신을 연못에서 건져냈어요. 그리고는 장례를 치르려고 하자 죽은 줄만 알았던 콩쥐가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원님은 너무나 기뻐하며 되살아난 콩쥐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선덕 여왕. 옛날 신라시대 왕인 진평왕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 때문에 진평왕의 첫째 딸인 덕만공주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죠. 하지만 그를 반대하는 신하들은 많았고 사람들에게 선덕 여왕에 대한 신임은 매우 낮았어요. 이러한 소식은 저 먼 당나라에까지 퍼졌어요. 신라를 얕잡아 보았던 당나라 왕은 선덕 여왕을 무척 못마땅해 하고 자신의 사람을 보내 신라를 다스려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한편 당나라 왕의 계획을 알게 된 선덕 여왕은 무척 화가 났어요. 하지만 자신의 화보단 백성들을 우선시 생각해 깊이 고민하고 또 신중하게 행동하기로 했어요. 나라와 백성을 위해 마음을 다잡는 것도 잊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당나라에서 선덕 여왕에게 꽃 그림과 꽃씨를 선물로 보내왔어요. 그 꽃씨는 당나라를 대표하는 모란꽃이었죠. 신하들은 모란꽃이 피면 궁궐에 꽃향기가 가득하겠다며 다들 좋아라 하였어요. 하지만 선덕 여왕은
꽃에 향기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이 꽃은 향기가 없을 것이요. 그러한 선덕여왕의 말에 신하들은 의아했죠. 그런 신하들에게 선덕여왕은 꽃씨를 심어보라고 했어요.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꽃씨를 심어보거라. 그 말을 들은 신하들은 궁궐에 꽃씨를 뿌려 정성껏 꽃을 키웠어요. 시간이 흘러 모란꽃은 화려하게 피었지만 향기는커녕 정말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여왕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신하들은 아무래도 선덕여왕이 모란꽃을 본 적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한 신하들의 속마음을 읽은 것처럼 선덕여왕은 당나라에서 보낸 그림을 가져오게 했답니다. 그리곤 신하들에게 말했어요. 보통 꽃에는 벌과 나비가 모여들기 마련이지만 이 그림에는 벌과 나비가 한 마리도 없었소. 그리하여 이 꽃에는 향기가 없다고 말을 한 것이요. 그렇게 선덕여왕이 사물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능력이 남다르다는 것을 신하들은 알게 되었어요. 선덕여왕은 당나라 왕이 자신을 시험해보고 싶어 이 그림과 씨앗을 보냈다고 했죠. 꽃은 여왕인 선덕여왕을 뜻하고 벌과 나비는 여왕을 따르지 않는 신하들을 뜻한다는 걸 신하들에게 알려주었답니다. 그렇게 신하들은 선덕여왕의 너그러움과 지혜로움에 감탄했어요. 이후 선덕여왕의 안목으로 사람을 잘 살필 수 있었고 지혜로운 사람과 무술이 뛰어난 사람, 마음이 고든 사람들을 가려 인재를 등용해 신라는 더욱더 번창하게 되었답니다. 선덕여왕에 대한 소문은 역시나 당나라에서도 전해 듣게 되었어요. 당나라 왕은 선덕여왕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신라가 비록 작은 나라지만 앞으로는 예의를 갖추고 돕도록 하여 서로 많은 문물을 주고받게 되었답니다. 이후 선덕여왕은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통일하는 기초를 마련했고 백성들이 평화롭게 사는지 잘 살펴보았으며 오랫동안 백성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선녀와 나무꾼. 아주 옛날 한 마을에 나무꾼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나무꾼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부지런히 나무를 베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사슴 한 마리가 튀어나왔어요. 나무꾼은 깜짝 놀랐죠. 깜짝이야. 그 사슴은 사냥꾼에게 쫓기던 중이었죠. 나무꾼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사냥꾼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사슴은 나무꾼에게 살려달라고 부탁했어요. 이걸 어쩐담? 나무꾼은 골똘히 고민하다가 자신이 쌓아놓은 나무더미 속에 사슴을 숨겨주었죠. 마침 달려온 사냥꾼이 나무꾼에게 물었어요. 사슴 한 마리 못 봤어? 나무꾼은 대답했어요. 네. 저쪽으로 뛰어가던걸요.
나무꾼의 이야기를 들은 사냥꾼은 의심조차 하지 않고 손으로 가리킨 방향으로 발걸음을 떼었어요. 그렇게 무사히 살아난 사슴은 나무꾼에게 감사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곤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에 엄청난 이야기를 해주었죠. 나무꾼님, 저쪽으로 가면 하늘에서 사는 선녀들이 멱을 감는 연못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나무꾼은 사슴이 말해준 연못으로 가보았죠. 우와, 진짜 선녀들이 있네. 그랬어요. 사슴이 말한 대로 정말 선녀들이 멱을 감고 있었어요. 제 말이 맞죠? 자, 선녀들이 멱을 감는 틈을 타서 빨리 날개 옷을 감추세요. 날개 옷? 네. 선녀는 날개 옷이 없으면 하늘로 올라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날개 옷을 감춘 다음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는 선녀를 집으로 데려가세요. 그럼 나무꾼님의 아내가 될 거예요. 선녀가 내 아내? 나무꾼은 사슴의 말에 솔깃했어요. 그렇지만 이거 하나는 꼭 아셔야 해요. 두 분이 결혼해서 새 아이를 낳기 전까지 그 날개 옷을 잘 숨겨서 절대로 보여주면 안 돼요. 그렇게 나무꾼은 사슴이 일러준 대로 어느 한 날개 옷을 감추었어요. 시간이 흘러 멱을 다 감은 선녀들은 하나둘씩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날개 옷을 도둑맞은 선녀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서글피 울고 있었어요. 어떡하지? 그러자 나무꾼은 선녀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선녀님, 왜 울고 계십니까? 제 날개 옷이 사라져서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사실 그 날개 옷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네? 아니, 어째서? 저와 결혼해서 아이 셋을 낳아준다면 다시 꼭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나무꾼은 선녀를 집으로 데리고 와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세월이 지나 나무꾼과 선녀에게는 두 아이가 생겼어요. 선녀는 이제 아이를 둘이나 두었으니 제발 날개 옷을 보여달라고 사정했죠. 결국 나무꾼은 날개 옷을 꺼내 선녀에게 건네주었어요. 그러자 선녀는 날개 옷을 잽싸게 입더니 두 아이의 손을 잡고는 헐헐 날아서 하늘로 올라가 버렸죠. 그렇게 나무꾼은 매일을 눈물로 보내다가 사슴에게 도움을 청하게 돼요. 그러자 사슴은 나무꾼에게 말했어요. 선녀들이 이제는 두레박으로 물을 퍼올려 목욕을 해요. 그러니까 나무꾼님은 그 두레박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요. 나무꾼은 사슴의 말대로 두레박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렇게 하늘로 올라간 나무꾼은 드디어 두 아이와 선녀를 만나게 되고 그 후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 옛날에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이 형제들은 집을 떠나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 엄마 돼지는 형제들이 집을 떠나기 전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당부를 했어요. 얘들아, 무슨 일을 하든 되도록 최선을 다해라. 그것이 잘 사는 방법이란다. 그렇게 형제들은 집을 떠나 각자 살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첫째 돼지는 짚으로 집을 지었어요. 그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었거든요. 둘째 돼지는 나무로 집을 지었는데 짚으로 지은 것보다는 조금 더 튼튼했죠. 한편 막내 돼지는 벽돌을 구해서 집을 지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쁜 늑대가 통통하게 살이 찐 돼지를 잡아먹으려고 아기 돼지 삼형제를 찾아왔어요. 늑대는 짚으로 지은 첫째 돼지의 집을 보고 온 것이었죠. 첫째 돼지야, 내가 네 집을 날려주마. 늑대는 입에 바람을 잔뜩 넣고 첫째 돼지 집을 향해 힘차게 바람을 불었어요. 그러자 짚으로 지은 집은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죠. 늑대는 그렇게 첫째 돼지를 잡아먹었어요. 이번에 늑대는 둘째 돼지의 집인 나무집으로 갔어요. 둘째 돼지야, 네 집도 날려주마! 늑대는 입김을 세게 불어 나무집도 순식간에 날려버렸죠. 그렇게 둘째 돼지도 늑대에게 잡아먹혔어요. 늑대가 이번에는 셋째 돼지의 벽돌집으로 갔어요. 이리온 아기 돼지야, 네 집도 날려주마! 하지만 입김을 부른 뒤에도 벽돌집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늑대는 입김을 계속 불어도 소용이 없자 벽돌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셋째 돼지는 늑대가 지붕에 올라간 것을 보고는 화덕에 큰 솥을 걸고 물을 팔팔 끓였어요. 마침내 늑대가 굴뚝을 타고 기어 내려왔고 나쁜 늑대는 팔팔 끓는 솥 속으로 퉁덩 빠져 죽었어요. 다음 날 셋째 돼지는 엄마 돼지를 찾아갔고 엄마 돼지는 막내 돼지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막내야, 너는 내가 말한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라는 걸 깨달았구나. 그랬어요. 다행히도 막내 돼지는 엄마 돼지에게 그 교훈을 배웠죠. 그래서 그는 그 후로도 계속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견우와 직녀. 옛날에 하늘에서 소를 치는 것에 으뜸인 견우라는 사내와 하늘에서 배를 짜는 데 최고인 직녀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견우가 소를 몰아 갈아놓은 밭과 논에는 곡식이 주렁주렁 열리곤 했고 직녀가 배를 짜 만든 옷은 너무나 이쁘고 고와서 하늘나라 사람들은 직녀가 만든 옷을 매우 좋아했어요. 그런 견우와 직녀는
일하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일만 하며 살고 있었죠. 이를 본 하늘의 왕 옥황상제가 견우와 직녀를 딱하게 여겨 그 둘을 직접 맺어주었어요. 하지만 그 뒤로 두 사람은 달콤한 사랑에 빠져 일은 뒤로 한 채 매일같이 놀기 바쁜 방탕한 하루를 보내게 되죠. 이를 지켜본 옥황상제는 매우 분노했어요. 이렇게 놀기만 하라고 맺어준 인연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화가 난 옥황상제는 견우와 직녀를 은하수라는 강을 사이에 두고 각자 하늘의 동쪽 끝, 서쪽 끝으로 보내게 되죠. 견우와 직녀는 옥황상제에게 울면서 빌었지만 옥황상제는 7월 7일인 칠성날 단 하루만 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었어요. 그러나 이 또한 평탄치는 않았죠. 은하수에는 다리가 없어 이를 건널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견우와 직녀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강가 앞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그저 눈물만 지을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애절한 마음으로 하염없이 울다 보니 그 눈물이 비가 되어 지상에 홍수가 날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지상에서 살고 있는 까마귀와 까치는 이를 두고만 볼 수 없어 견우와 직녀를 만나게 해주기로 해요. 그렇게 까마귀와 까치는 하늘로 올라가 서로 줄을 지어 은하수에 다리를 놓았어요. 견우님, 직녀님, 저희를 밟고 다리를 건너세요. 이 다리를 바로 오작교라고 불렀어요. 이 때문에 7월 7일 칠성날 저녁에 비가 오면 두 사람이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라 하였고, 다음날 동틀 무렵 비가 오면 서로 헤어져야 하는 것을 아쉬워하는 슬픔의 눈물이라고 하였어요. 후담이지만 오작교를 만드느라 이날 까마귀와 까치의 머리가 벗겨진다는 이야기도 있답니다. 백일홍. 아주 먼 옛날이에요. 바닷가 근처에 있는 어촌 마을에서 거대한 이무기가 나타났어요. 그 이무기는 바다에서 열심히 일하는 어부들을 순식간에 잡아먹고 태풍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나쁜 짓을 저지르곤 했어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무시무시한 이무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젊고 어여쁜 처녀를 이무기의 제물로 바치곤 했어요. 하지만 이무기의 극성은 잠잠해지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마을에 젊은 떠돌이 무사가 하룻밤을 묵게 되었어요. 젊은 무사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이무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나쁜 이무기를 무찔러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리곤 다음 제물로 결정된 처녀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무사는 이무기를 처치하겠다고 당당하게 말했고, 처녀는 그런 무사의 당당함과 용기에 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처녀 또한 그에게 힘을 보태주기로 결심했죠. 무사는 떠나기 전 자신이 이무기를 처치하는 데 성공하면 하얀 길을 올리고, 자신이 이무기에게 죽게 되면 붉은 길을 올리겠다고 이야기한 뒤 이무기를 잡으러 배를 타고 떠났어요. 그 뒤 처녀는 일주일간 잠도 자지 않고
열심히 기도를 올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일주일 후 약속의 날이 다가왔죠. 처녀는 무사가 탔던 배가 보이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드디어 저 멀리 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배에는 하얀 기가 아니라 붉은 기가 걸려 있었죠. 그 모습을 본 처녀는 무사가 전사했다고 생각하고 상심에 슬피 울다가 스스로 바다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고 말았어요. 하지만 처녀의 오해와는 달리 무사는 멀쩡히 살아있었어요. 사실 무사는 이무기를 퇴치한 다음 분명 흰 길을 걸었는데 이무기의 목을 벨 때 그 피가 흰 기에 튀면서 붉게 물든 것이었어요. 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돌아온 무사는 마을 사람들이 전해준 안타까운 처녀의 죽음을 듣고 자신의 실수를 후회하며 슬퍼하다가 스스로 바닷속에 몸을 던져 처녀의 뒤를 따르고야 말았어요. 사람들은 이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두 사람의 시신을 건져 근처 언덕에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어요. 시간이 흘러 봄이 되자 두 연인이 잠든 무덤가에 작고 예쁜 붉은 꽃 한 송이가 100일 동안 피어 있다가 시들었어요. 촌장은 이 꽃을 쓰다듬으며 안타깝게 죽은 연인의 사랑이 꽃으로 다시 태어나 100일간 그들의 사랑을 밝혀주고 있다면서 그 꽃을 100일홍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토끼와 거북이.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어느 한 토끼와 거북이가 살고 있었어요. 토끼는 달리기가 매우 빨랐고 거북이는 매우 느렸죠. 토끼는 그런 거북이에게 느림보라고 놀렸어요. 느림보래야, 느림보래야, 느리, 느리. 거북이는 토끼의 놀림에 무척 화가 났어요. 나 느림보 아니야. 너 나랑 달리기 경주하자. 거북이는 토끼에게 달리기 경주를 제안하게 되었어요. 그리하여 토끼와 거북이의 달리기 경주가 시작되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모두 토끼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고 아니나 다를까 경주가 시작되자마자 토끼는 재빨리 앞으로 뛰어 거북이보다 훨씬 선두로 나아갔어요. 우리 거북이 친구는 어땠을까요? 이런 거북이는 토끼보다도 한참을 뒤처져 있네요. 토끼는 거북이가 한참 뒤처진 것을 확인하고는 안심을 하게 되었죠. 느림보 거북이, 어디 백날 귀여워봐라. 나를 따라잡을 수 있나? 그렇게 달리던 중간에 토끼는 슬슬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느림보 거북이랑 경주를 하려니 지루해 죽겠네. 거북이는 저 멀리서 느릿느릿 열심히 오고 있었지만 토끼와의 격차를 줄이기에는 큰 무리가 있어 보였어요. 그렇게 방심한 토끼는 경주 도중 나무 그늘 아래에서 낮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거북이는 포기하지 않았죠. 나는
토끼보다 느리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토끼가 생각보다 잠을 길게 잔 거예요. 그 사이 거북이는 벌써 토끼를 따라잡고 도착지를 향해서 열심히 기어갔죠. 잠에서 문득 깬 토끼는 거북이가 자신을 추월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뒤늦게 허겁지겁 뛰어가 보았지만 이미 토끼는 늦었고 결과는 거북이의 승리였어요. 이렇게 거북이처럼 느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면 우리 모두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예요. 할미꽃.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홀 어머니와 세 딸이 살고 있었어요. 남편을 일찍 여인 어머니는 홀로 세 딸을 돌봐야 했기에 하루 종일 논과 밭에서 일을 했답니다. 어머니는 때론 힘들고 지치기도 했지만 사랑하는 세 딸을 생각하며 열심히 일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세 딸은 어느새 시집을 갈 나이가 되었어요. 어머니는 누구에게 시집을 가고 싶은지 세 딸들에게 물었죠. 첫째 딸은 돈이 많은 부잣집에 시집을 가고 싶다 하였고, 어머니는 가지고 있던 논을 팔아 부잣집으로 시집을 보냈어요. 둘째 딸은 똑똑한 선비에게 시집을 가고 싶다고 말했고, 이번에는 밭을 팔아 둘째 딸을 똑똑한 선비에게 시집을 보냈죠. 마지막으로 막내딸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막내딸은 홀로 남으실 어머니를 생각하며 마음이 아픈 나머지 눈물을 흘렸죠. 어머니는 막내딸을 달래주면서 막내딸을 마음씨 고운 남편에게 시집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했고, 이웃마을의 마음씨 고운 총각에게 시집을 보냈답니다. 하지만 혼자 남은 어머니는 하루하루를 외롭게 보냈어요. 시집간 딸들을 보고 싶은 마음은 눈덩이처럼 불어만 갔죠. 세월이 흐르고 어머니의 머리는 서리가 낀 듯 하얗게 변했어요. 등도 점점 굽어만 갔죠. 마치 할미꽃처럼요. 그렇게 늙은 어머니는 딸들을 너무나 보고 싶은 마음에 험난한 길을 나섰어요. 찬바람이 쌩쌩 부는 추운 겨울이었는데도 말이죠. 날씨는 너무나 추웠지만 곧 만날 딸들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 발걸음을 떼었어요. 드디어 첫째 딸 집에 도착했어요. 잔치를 하는지 무척이나 시끌벅적했죠. 어머니가 대문을 두들기자 곧 첫째 딸이 나왔어요. 하지만 초라한 옷차림의 어머니를 보며 인상을 팍 찡그렸어요. 아우, 내가 못 살아. 지금 사람도 왔는데 그 꼴로 온 거예요? 아우, 창피해. 어서 돌아가요. 그렇게 첫째 딸은 어머니를 쫓아냈어요. 어머니는 실망을 하며 다시 매서운 바람을 헤치고 이번에는 둘째 딸의 집으로 갔어요. 하지만 둘째 딸은 나오기는커녕 대문 앞에서 빼꼼 머리만 내밀며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아니, 남편이 과거 시험 준비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그리고는 대문을 쾅 닫아버렸죠. 어머니는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마지막으로 착한 막내딸에게 향했어요. 날씨는 야속하게도 눈보라가 휘날리며 차가운 바람은 매섭게 몰아쳤죠. 어머니는 결국 막내딸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막내딸이 쌓인 눈을 치우러 대문을 나섰는데 저 멀리 언덕에 쓰러진 무언가가 보였죠. 막내딸은 동물이 얼어 죽었나 싶어 살며시 다가갔어요. 하지만 그곳엔 동물이 아니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차갑게 식은 채로 쓰러져 있었답니다. 막내딸은 어머니에게 용서를 빌며 세상이 무너지듯이 울었어요. 그리고는 어머니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답니다. 이듬해 봄, 그 무덤에는 할미꽃이 3개의 꽃망울을 달고 피어났다고 해요. 새 딸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할미꽃이 되어서도 3개의 꽃망울을 달고 피어나게 만든 것은 아닐까요? 해님 달림. 아주 먼 옛날 어느 산골에 홀 어머니와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어머니가 잔칫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답니다. 어머니는 머리에는 떡 바구니를 이고 힘겹게 걸어가며 말했어요. 이 20고기를 언제 다 넘지? 우리 아이들이 지금 배가 많이 고플 텐데. 어머니는 걱정을 하며 서둘러 부지런히 걸었어요. 이제 막 첫 번째 고개를 넘으려고 하는 찰나였어요.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런 어머니 앞에 엄청나게 크고 무서운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어머니는 겁에 질려 손을 덜덜덜 떨면서 호랑이에게 말했어요. 호랑이님, 어서 이 떡을 드시죠. 그러자 신기하게도 호랑이는 유유히 사라졌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 속임수였어요. 이 나쁜 호랑이는 고개를 넘을 때마다 어머니 앞에 계속해서 나타났지 뭐예요. 어머니는 그때마다 떡 바구니에서 떡을 꺼내 호랑이에게 다 주었어요. 마지막 20번째 고개에 이르자 역시나 호랑이가 또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를 어떡하죠? 떡 바구니는 이미 텅 비어 있었어요. 호랑이는 큰 소리를 내며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뭐야? 떡이 없잖아. 이제 남은 건 어멈뿐이군. 호랑이는 순식간에 어머니를 꿀꺽 삼켜버렸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오빠와 여동생이 있는 집으로 달려갔죠. 얘들아, 엄마가 왔다. 문 열어라.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던 오빠와 여동생은 요상한 목소리를 듣고 문틈 사이로 호랑이의 손을 보았어요. 여동생은 호랑이에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우리 엄마 손은 밀가루처럼 엄청나게 하얀걸요. 여동생의 말을 들은 호랑이는 곧바로 손에 밀가루를 묻힌 뒤 자신의 손을 보여주었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오빠와 여동생은 호랑이에게 문을 열어주었죠. 어흥. 호랑이는 이때다 싶어 달려들었고
놀란 오빠와 동생은 재빨리 뒷문으로 나간 뒤 밖에 있는 버드나무 위를 열심히 올라갔어요. 뒤늦게 쫓아온 호랑이는 나무에 올라간 아이들을 바라보며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나무에는 어떻게 올라갔지? 오빠가 호랑이에게 말했어요. 그거야, 참기름을 듬뿍 바르고 올라왔죠. 그러자 여동생이 말했어요. 아니에요. 도끼를 사용해서 나무를 찍어 올라온 거예요. 여동생이 그만 사실대로 털어놓고 말았어요. 여동생의 말을 들은 호랑이는 도끼를 찾아 버드나무를 찍으며 무섭게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여동생은 겁에 질려 떨면서 말했죠. 오빠, 어떡해. 큰일 났어. 어떡해. 오빠 역시 두 눈을 질끈 감고 하나님에게 울면서 빌었어요. 하느님, 저희를 살리시려거든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저희를 죽이시려거든 헌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기적처럼 하늘에서 새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오빠와 여동생은 아주 튼튼한 새 동아줄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죠. 뒤따라온 호랑이도 남매를 따라 빌었어요. 하느님, 저를 살리시려거든 헌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저를 죽이시려거든 새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하지만 호랑이는 말을 반대로 했지 뭐예요. 그러자 하늘에서 헌 동아줄이 내려와 툭 하고 끊어지는 바람에 호랑이는 그만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하늘로 올라간 오빠는 해님이 되었고 여동생은 달님이 되었어요. 낮에는 해님, 밤에는 달님이 둥실둥실 떠올라 낮에도 밤에도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었답니다. 도깨비, 방망이. 옛날 어느 마을에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동생은 평소에도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착한 마음씨를 지녀 동네 사람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했죠. 하지만 그의 형은 동생과 정반대의 사람이었어요. 형은 무지막지한 욕심쟁이여서 좋은 물건이 있으면 무조건 탐부터 냈고 부모님의 속을 썩이는 마음씨가 고약한 사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나무를 하러 숲에 갔어요. 아이고, 열심히 일을 했더니 덥구나. 저기 저 개암나무 그늘에서 좀 쉬어야겠다. 열심히 일하던 동생은 나무 그늘에서 잠시 쉬기로 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나무 위에서 개암 열매가 떨어졌어요. 동생은 열매가 잘 익은 것을 보더니 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리기 위해 열매 하나를 챙겼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열매는 계속 떨어졌고 어머니와 형에게 줄 열매와 본인의 목까지 챙겼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밤이 되었어요. 어둡고 캄캄한 산속에서 길을 잃은 동생은 어렴풋이 보이는 어느 집에 들어가기로 해요. 다행히 그 집은 아무도 없는 빈집이었지만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이 상당히 허름하고 부실했어요. 동생은 매우 무서웠지만 당장 방법이 없어 그 집에서 잠시 쉬고 있었어요. 근데 잠깐, 갑자기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걸 어떡하죠? 도깨비들이 몰려오는 소리였어요. 동생은 깜짝 놀라서 얼른 대들보로 올라가서 몸을 숨겼어요.
맛있는 음식들을 차려라 뚝딱. 도깨비들은 그 집에서 금방망이와 은방망이를 사용해서 맛있는 음식들을 잔뜩 내놓고 풍악을 울리며 노래까지 부르며 흥겹게 놀았어요. 도깨비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 동안 출출해진 동생은 아까 주운 개암 열매를 하나 깨물었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너무 컸나 봐요. 도깨비들은 집이 너무 낡아빠진 탓에 붕괴되려는 소리인 줄 알고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쳤지 뭐예요. 그런데 도깨비들이 너무 정신이 없었나 봐요. 글쎄 방망이를 다 놓고 가버렸네요. 대들보에서 내려온 동생은 그 방망이들을 다 가져갔고 그 방망이들 덕에 큰 부자가 되었어요. 한편 이 소문을 듣고 며칠 후에 찾아온 형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부자가 되었느냐고 물었어요. 동생에게 자초지종을 다 들은 형 역시 동생이 머물렀던 그 산으로 갔어요. 역시나 개암 열매가 많이 떨어져 있었죠. 이게 그 열매구나. 내가 몽땅 다 챙겨야지. 하지만 윗사람들부터 챙기던 동생과는 달리 형은 본인의 몫부터 가장 먼저 챙기는 순서가 없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동생이 머물렀던 그 집에 가서 빨리 도깨비들이 오기를 목 빠지게 기다렸어요. 마침내 밤이 되자 도깨비들이 나타났고 형 역시 얼른 대들보 위로 올라갔죠. 며칠 전처럼 도깨비들은 방망이로 음식들을 나오게 하고 풍악을 울리며 노래를 부르고 흥겹게 놀았어요. 조금 시간이 지난 뒤 형도 동생처럼 개암 열매를 하나 깨물었어요. 하지만 도깨비들이 바보도 아니고 한 번 속지 두 번 속을 일은 없었어요. 도깨비들은 그 소리를 듣고 대들보 위에 있던 형을 끌어낸 뒤 훔친 자기들의 방망이를 내놓으라고 위협하였고 형은 아니라면서 용서를 빌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죠. 도깨비들은 방망이로 형을 죽어라 구타했고 그렇게 계속되던 구타는 새벽 하늘이 훤하게 밝아오면서 도깨비들이 사라지고 나서야 간신히 끝이 났어요. 그렇게 도깨비들한테 호되게 혼난 형은 아침이 되어서야 잔뜩 풀이 죽은 채로 귀가를 했고 이후로 형은 개과천선해서 좋은 사람이 되어 동생도 이러한 형을 도우며 더욱더 의좋게 살았다고 합니다.